네, 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끼리끼리새 끼리십니다. 안녕하세요, 끼리분들. 자, 며칠 지나지 않은 것 같은데 벌써 금요일이 되었습니다. 오늘 뉴스는 어떤 게 있는지 빠르게 보고 끝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김여정이 드디어 대북주 매집 완료를 했다는 소식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치킨값 오를까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다음으로 오늘부터 수도권이 8인이 아니라 6인으로 다시 돌아왔다고 하네요. 마지막으로 핸드폰 중고로 팔아보셨나요? 그런데 핸드폰을 팔 때 삼성폰보다 아이폰이 조금 더 높은 가격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그 이유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매일매일 주린이를 위한 경제뉴스 10분 정리. 오늘은 2021년 9월 24일 금요일입니다. 같이 공부하시죠. Let's get it! 자, 오늘 뉴스도 정말 최선을 다해서 재미있게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들어가기 앞서 좋아요 누르시면 저 길이세계 진짜로 매우 큰 힘이 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들어가기 앞서 한 가지 광고할 게 있습니다. 내일 드디어 길이세 은밀한 사생활이 업로드가 된다는 거. 주식 얘기가 아니다 보니까 조금 인기는 부족하지만 많은 분들이 시청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진짜로 들어가도록 할게요. 중국 당국 헝다 파산 불가피하니 마지막 대비하라 이렇게 경고를 했다고 합니다. 중국 2위 부동산 개발업체인 헝다그룹, 이제 너무 많이 들어서 그런지 우리나라 기업 아닌가 그러한 친근감도 들 정도입니다. 이 헝다그룹이 파산설이 나오고 있는데 중국 정부가 그 와중에 헝다푸드에 대비하라 이렇게 지시한 걸로 알려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말을 누가 했는가 그걸 봤더니 월스트리트 저널이 말했다고 하는데, 중국 내 소식통을 인용해 당국이 각 지방정부를 대상으로 헝다그룹이 위험에 처할 수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후폭풍에 대비를 하라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거를 지시했는가 그걸 봤더니 사회 불안 차단, 일자리 감소 대비, 주택 구매자 및 경제 전반에 대한 파장 완화 등 이런 것들을 지시를 했다고 하네요. 자, 우리가 지난번에 같이 공부했다시피 헝다그룹 자체는 뭐 그렇게 크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아니 길이 무슨 소리야, 헝다그룹은 부동산업계 2위라며. 하지만 너무나 많은 부동산 개발업체가 있기 때문에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에서 3%밖에 되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죠. 하지만 헝다가 흔들리면은 아유 뭐 그냥 알던 니가 빠졌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그 부동산 섹터가 전체적으로 잠시간은 흔들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동산이 중국의 GDP에서 얼마나 차지하나 그걸 봤더니 공식적으로 7.3%밖에 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부동산에서 또 파생된 산업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까지 포함하면은 거의 3분의 1이 되니까 조금은 과장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헝다가 흔들리면은 부동산에 관련된 전체가 흔들릴 수도 있기 때문에 중국 GDP의 3분의 1이 잠시간은 흔들릴 수 있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겠죠. 그래서 지금 많은 기리분들이 뭐 헝다 거의 끝나가네 이렇게 볼 수 있겠지만, 한편으로는 아직까지 불씨가 조금은 타오르고 있다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오늘 갑자기 이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 섹터에 불이 붙었는데요. 바로 북한에 있는 김여정이 종전선언에 대해서 긍정적인 평가를 내놨다고 합니다. 자, 이때까지는 항상 비난 일색이었던 북한이 갑자기 이렇게 유화적인 말을 꺼냈다고 볼 수 있겠죠. 자, 뭐라고 했는가 그걸 봤더니,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문재인 대통령이 제안한 종전선언은 흥미있는 제안이고 좋은 발상이라고 밝히며, 그리고 이러한 뉴스가 나오니까 주식시장에서 대북주가 급등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좋은 말만 한 건 아닙니다. 종전이 선언이 되려면 쌍방 간 존중이 보장되고 타방에 대한 편견적인 시각과 지독한 적대시 정책, 이거는 지내가는 것 같은데 뭔가 좀 이상합니다. 그리고 불공평한 이중 기준부터 먼저 철회를 해야 된다면서 선결 조건이 마련되어서 서로 마주 앉아 주겠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 지금 딱 보다시피 종전선언 하자 이렇게 말한 게 아니라 뭐 생각해볼 수는 있지 이렇게 말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는 지속적으로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말라 그렇게 일축을 했기 때문에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는 야 이거 북한에서 뭔가 좀 심경의 변화가 생긴 거 아닌가 이러한 평가가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기쌤 물론 말도 안 되겠지만 북한에 있는 김여정이 이번에는 대북주에 관련된 그러한 기업들을 매집이 끝난 거 아닌가 이러한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다음 뉴스부터는 정말 빠르게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들어서 현금 찾는 사람이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ATM기가 무려 1700대나 사라졌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 수치는 작년에만 무려 1700대 넘게 줄어든 것으로 집계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정확하게 보자면 작년 말 기준 전국 ATM기 수는 11만 7623대로 2019년보다 1769대가 감소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줄었는데도 불구하고 무려 11만 7000개나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렇게 줄어드는 이유는 당연히 기분들이 아시다시피 현금 사용이 매우 많이 줄기 때문에, 그리고 저기를 또 이제 현금을 사용할 때가 용돈 드릴 때 말고는 뭐 딱히 있나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요. 그런데 그러한 경조사비도 모바일 송금이나 SNS를 통해서 보내는 추세라서 ATM기 이용률이 크게 계속 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아마도 한 5년에서 6년 정도만 지나면은 ATM기를 찾는 게 공중전화 박스를 찾는 거랑 비슷하게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정말 놀라운 뉴스입니다. 베트남 자동차 업계 판매 부진의 수만대 재고 비상,
베트남에서 차가 안 팔린다고 하는데요. 한번 그 이유를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트남에서 신규 출고된 수만 대의 차량이 판매량 저조로 재고로 쌓여 업계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8월 자동차 판매량은 모두 8,000대밖에 되지 않으면서 지난해 8월 대비 57% 감소를 했고, 그리고 전달인 7월이랑 비교해도 45%나 줄었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줄어든 이유 첫 번째는 일단 코로나 4차 확산 때문이고요. 그러니까 확산이 커지니까 사람들이 자동차를 사기는커녕 집안에만 있다는 소리겠죠. 그리고 이 부분은 베트남의 문화라고 볼 수 있는데, 베트남 국민들은 일종의 오래된 관습처럼 음력 7월인 8월에는 중요한 결정 또는 구매를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로 치면은 아홉수 이런 거랑 비슷하지 않을까? 자, 베트남 국민들의 음력 7월은 버려진 영혼의 달이라며 주택 매매, 자동차 구입과 같은 큰 결정이 필요한 거는 가급적 피한다는 의미인데, 올해는 사회적 격리까지 겹쳐 더욱더 자동차 시장에 찬바람이 불고 있다고 합니다. 저 길이 또 이 뉴스를 보면서 베트남 국민들은 음력 7월에는 큰 결정을 하지 않는다는 거 처음으로 배웠습니다. 뭔가 알아도 쓸모없는 얕은 지식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다음입니다. 지난번에 같이 봤던 그러한 뉴스입니다. 네이버 임원들은 왜 자사주 매입에 나섰을까? 자, 네이버 임원들이 기름들이 아시다시피 잇따라 자사주 매입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들이 이렇게 주식을 사들인 시기는 플랫폼 규제 리스크가 부각이 되면서 네이버 주가가 급락한 이유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렇게 매수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걸 봤더니 아마도 네이버는 카카오에 비해 상대적으로 규제 리스크에서 자유롭다는 증권과 전망이 나오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임원들도 저가 매수의 타이밍 아닌가 이렇게 판단하고 있다, 이러한 생각이 든다고 합니다. 그리고 정말 놀랍게도 얼마 전, 그러니까 이달 초만 하더라도 네이버 임원들이 보유 중인 회사 주식을 매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때 가격이 44만원, 45만원이었는데 지금은 주가가 조금 내려서 39만 9천원까지 내려간 적도 있다고 하죠. 그러니 40만원이 넘었을 때는 임원들이 주식을 팔다가 40만원이 깨지니까 다시 저가 매수세가 들어온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그 경쟁사인 카카오는 이렇게 매수세가 들어오는가 그걸 봤더니 아직까지도 이렇다 할 자사주 매입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지 않다고 하네요. 그리고 그 이유는 네이버와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증권가에서는 네이버보다 카카오가 규제 영향을 더 많이 받을 것이다 이렇게 예측하고 있기 때문에 카카오의 임원들도 지금 현재 야, 이게 저가 매수 맞아? 좀 더 떨어지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다는 거겠죠. 그래서 이러한 이유 때문에 네이버와 카카오 이 두 개의 온도 차이가 조금씩 느껴지는 중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기리분들도 항상 주식을 매수하고 매도할 때 임원들이 매수하는지 그 다음에 매도를 하는지 이 부분은 관심 있게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셀트리온 그룹 3분기 실적 반등에 주목할 시점. 신한금융투자는 24일 올해 3분기 실적 발표 시기가 다가온 만큼 셀트리온 그룹의 실적 반등을 기대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을 했다고 합니다. 지난달 미국의 바이오시밀러 처방 실적을 보자면은 셀트리온의 레미케이드 바이오시밀러 인플렉트라의 수량 기준 점유율은 20.9%로 7월과 유사한 수준을 유지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리툭산 시밀러 트룩시마는 24.1%로 전월 대비 0.4포인트 하락을 했으나 양호한 수준이라는 평가를 받는다고 하네요. 그래서 신한금융투자연구원은 경쟁 제품인 룩시엔스와의 격차가 확대되고 있다는 점은 아쉬우나 여전히 20% 중반의 높은 수준을 유지 중인 만큼 실적 성장에는 무리가 없을 것이라며 2분기 셀트리온 헬스케어 실적 발표에서 언급된 것과 같이 하반기 인플렉트라 북미 공급 물량은 상반기 대비 2배 이상 증가할 전망이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증시가 조금 불안하지 않겠습니까? 이럴 때는 역시 실적주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그 실적 반등을 셀트리온 그룹이 보여줄 수도 있다고 합니다. 한번 기대분들도 공부해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다음입니다. 커피 전문점 순위가 바뀌었다고 합니다. 한번 보도록 할게요. 투썸 제친 2,000원짜리 커피 스타벅스 맹추격. 자, 아래 보시면은 기리분들이 다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메가커피죠, 메가커피. 혹시 기리분들 중에서 메가커피를 보고 야, 이거보다 더 큰 거 나오면은 기가커피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은 없으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저 기릿은 그런 생각을 절대 하지 않는다는 거. 자, 국내 커피 전문점 시장이 요동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상황에서 커피 시장 규모가 커지며 3위 자리를 두고 싸움이 일어나고 있으며 커피 수입액은 매년 사상 최고 기록을 갈아치우고 있습니다. 자, 메가커피는 창업 5년 8개월 만에 매장 수가 무려 1,500개를 넘어섰으며 그렇기 때문에 매장 수 원래 3위였던 투썸플레이스를 제쳤다고 합니다. 그러니 이제는 3위가 메가커피고 4등이 투썸플레이스라는 거겠죠. 참고로 1등이 어디냐? 기리분들이 아시다시피 이리아입니다. 그리고 2등은 스타벅스 코리아, 다음으로 3, 4등을 이렇게 두 가지가 나눠 가지고 있다는 거겠죠. 그리고 기리분들이 다들 아시다시피 메가커피는 가성비를 내세워 시장을 빠른 속도로 파고들었습니다. 큰 아메리카노 가격이 단돈 2,000원밖에 되지 않고요. 그런데 그거보다 더 작은 기본 사이즈 아메리카노 가격은 이디아는 3,200원, 스타벅스는 4,100원임을 감안하면 매우 싸다는 거 우리가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순 계산을 해도 스타벅스보다 거의 3분의 1 가격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자, 메가커피의 전략은 정말 단순했습니다. 코로나19 상황에 맞춰 슬세권을 집중 공략했는데요. 참고로 슬세권이 무엇인가?
슬리퍼를 신고 다닐 수 있는 그러한 위치를 말합니다. 그러니 다시 말하자면 정말 편하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곳을 슬세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매장마다 창을 만들어 매장에 들어가지 않고 밖에서 쉽게 음료를 주문하고 가져갈 수 있도록 설계를 했으며, 이 부분이 코로나 시대에서 조금 장점을 가졌다고 볼 수 있겠죠. 뭔가 실내를 들어가기는 약간 꺼림칙할 때 밖에서 편하게 커피를 시켜 이렇게 픽업을 할 수 있다. 그 부분은 강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전략으로 메가커피는 쭉쭉 커왔는데, 하지만 아직까지도 배가 고프다고 하네요. 메가커피 대표는 23년, 그러니까 2년밖에 남지 않았는데 매장을 무려 3,000개로 2배를 더 늘릴 계획이라고 합니다. 자, 기름분들, 메가커피가 이렇게 많았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저 기릿은 체감상 더 벤티나 아니면은 봄봄 이러한 기업이랑 거의 비슷하다라고 생각했는데 메가커피가 압도적으로 많은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입니다. 이러한 꿈을 꾸시는 분들이 이제 많아지고 있다고 하는데, 한 곳만 터져도 100배 잭팟, 직장인들도 베팅에 나서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게 뭔 소린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4세 직장인 A씨는 2년 전부터 비상장 스타트업에 1억 원 가량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투자 가능 금액이 1억 원이나 있다는 게 부럽다고 볼 수 있겠네요. 자, 어떻게 투자를 하나 그걸 봤더니, 개인 투자조합에 5천만 원을 가입하고 화장품 원료를 생산하는 바이오 스타트업에 1천만 원, 프롭테크 기업에는 2천만 원, 그 밖에 개별적으로 300에서 500만원씩 초기 스타트업에 현재 넣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거 1억 원 했다가 이거 다 말아먹으면 어떡해, 스타트업은 말 그대로 실패를 너무나 많이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볼 수 있는데, 하지만 이 사람의 전략은 바로 이거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예를 들어 1억 원을 10분의 1로 나눕니다. 그러면 한 곳당 1,000만 원이 되겠죠. 여기에 전부 다 하나씩 투자를 하고 그 다음에 한 5년 정도를 기다려요. 그 중에 딱 한 개만 성공을 해도 무조건 성공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겠죠. 자, 그 이유가 무엇인가? 나머지 9개는 전부 다 0원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1억 중에서 1,000만 원밖에 남지 않았겠죠. 하지만 그 한 개가 이제 조금 놀라운 성장세를 보여서 100배를 성장했다면은 그 1,000만 원이 10억 원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결론적으로 1억을 투자해서 10억을 뽑았으니까 10배 성장을 했다는 거겠죠. 물론 여기서 부정적으로 보자면은 10개 다 실패하면 어떡하냐, 그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또 그 반면 거기서 두세 개가 더 성공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최근 들어 이렇게 비상장 스타트업에 투자를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자, 내용을 조금 더 깊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타트업의 몸값이 치솟고 유니콘 기업이 잇따라 등장하자 이들 기업에 투자하는 개인 투자자, 엔젤 투자자라고 한다고 하네요. 이러한 사람들도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엔젤 투자는 직접 투자랑 간접 투자가 있다고 하는데, 이 두 개가 전부 다 급증하는 추세고, 참고로 직접은 개인이 기업과 접촉을 하거나 엔젤 클럽 활동을 통해서 투자하는 형태라고 합니다. 다음으로 간접 투자는 뭔가, 그걸 봤더니 49명 이하의 개인이 모여서 돈을 십시일반 모아서 투자를 한다는 거, 이게 바로 간접 투자라고 합니다. 자, 이때까지 엔젤 투자는 대기업 금융권 출신, 퇴직 임원이나 스타트업 최고 경영자, CEO 등의 전유물로 꼽혔다고 합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크래프톤 이사회 의장이죠. 2011년에 배달의 민족에 3억 원을 투자했는데 8년 뒤에 봤더니 무려 3천억이 되었다고 합니다. 10배도 아니고 100배도 아니고 무려 1000배가 증가를 했죠. 그래서 이러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그 다음에 처음에 말씀드렸던 대로 10개 중에 한 개만 성공해도 되니까 비상장 주식을 전문으로 거래하는 플랫폼도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합니다. 크래프톤이랑 그 다음에 카카오뱅크 이번에 공모주라면서 많은 성장을 하는 거 우리가 보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이걸 보고 2030 세대는 잠깐만, 지금 이제 우리가 공모주를 투자해도 돈을 벌 수 있는데 공모주보다 더 빨리 투자할 수 있으면 그거는 더 대박 아니야? 이러한 생각을 하면서 비상장 주식에 투자하는 사람들도 많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분위기에 힘입어 두나무가 운영하는 증권 플러스 비상장은 누적 다운로드 수 100만 건, 누적 회원수는 65만 명을 넘어섰다고 하네요. 자, 마지막으로 엔젤 투자의 장점도 한 가지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많은 분들이 열광하실 것 같습니다. 소득공제가 된다는 거. 정부는 2018년 엔젤 투자에 적용되는 100% 소득공제 금액을 기존 1,5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확대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 세제 혜택도 있고 성공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생각할 수 있으니까 최근 들어 많은 사람들이 엔젤 투자에 관심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다만 한국인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잠깐만, 이거 해가지고 2배 벌 거면 이거 안 하지, 나는 진짜 1000배를 벌겠어, 그러한 마인드로 고위험 고수익인 진짜 초기 스타트업에 몰리는 현상도 같이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다음입니다. 1년 쓰면은 삼성폰은 헐값인데 아이폰은 왜 금값인가? 아마도 최근 들어 많은 기리분들이 스마트폰을 매도를 하고 그 다음에 새로운 스마트폰을 매수를 하실 텐데, 그때 삼성폰은 상대적으로 디스카운트가 심하고 아이폰은 그나마 후한 대접을 받고 있다고 하는데, 한번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이폰은 국내 중고 스마트폰 시장에서 독보적인 가격 방어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더 비싼 출고가와 사양을 가진 갤럭시 폰보다 중고 시장에서는 오히려 높은 가격에 거래가 된다고 하는데, 자, 그 이유가 무엇인가, 그걸 봤더니 아이폰의 후한 몸값은 애플의 고가 전략과 무관치 않습니다. 애플이 아이폰 신제품을 낼 때마다 가격을 올리며 구축한 프리미엄 이미지가 중고 시장까지 이어진다는 것이겠죠. 그러니 몇 개월 사용한 명품 가격도 떨어지지 않는 것처럼 아이폰 가격도 쉽사리 떨어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또한 애플이 운영 중인 리퍼 교환 제도도 아이폰 중고 가격을 견인한다고 하는데, 중고 아이폰을 구매를 하더라도 서비스 기간이 남았다면 새 제품에 견줄만한 리퍼폰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정책이 있다고 하네요. 마지막으로 중국의 영향도 크다고 합니다. 아이폰은 중국인들이 가장 선호하는 외산 스마트폰인데요. 애플은 중국에서 오포, 비보, 샤오미 그 다음 4위로 14%의 브랜드 점유율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애플폰이 조금은 비싸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중고 제품을 사는 중국인들이 적지 않다고 하네요. 이러한 분위기 때문에 실제 국내에서 매입된 전체 중고폰의 약 70% 이상이 중국으로 수출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 이러한 수요 때문에 중고 아이폰의 가격이 빠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자, 언젠가는 삼성도 이러한 브랜드 가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많은 분들이 헷갈리실 것 같습니다. 오늘부터는 이제 수도권에서 8인이 아니라 다시 6인으로 복귀를 했다는 거, 그리고 이 조치는 4달 3일까지 지속이 된다는 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무슨 소린가 그걸 봤더니 이번에 8명까지 늘어난 거는 추석 특별 방역 대책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 대책이 어제부로 종료가 되면서 오늘부터 열흘간은 종전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적용이 된다고 합니다. 따라서 수도권이 어떻게 만날 수 있는가 그걸 봤더니, 일단 오후 6시까지는 비접종자는 4명이서 만날 수 있고요. 그리고 플러스 접종 완료자 2명을 포함한다면 6명까지 만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4+2라고 볼 수 있겠죠. 하지만 오후 6시가 되면 조금 바뀌게 되는데, 비접종자는 2명까지만 만날 수밖에 없고 대신 완료자는 4명까지 더 만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2+4가 돼서 6명까지도 만날 수 있다고 하네요. 자, 여러분들 이해 가셨죠? 6시 전에는 4+2, 그 다음에 6시 지나면은 2+4. 자, 인플레가 갈수록 심화된다는 뉴스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예고편, 결국 우유값이 오른다고 하네요. 자, 서울 우유는 우유 가격을 5.4% 인상한다고 23일 밝혔습니다. 그래서 2,500원이었던 우유 가격은 2,700원으로 200원가량 오를 것으로 보인다고 하네요. 그리고 서울우유도 올렸으니까 당연히 남양유업이랑 매일유업도 같이 올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유값이 오른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고 합니다. 바로 우유가 오르면은 다른 제품까지 연달아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겠죠. 그걸 바로 밀크 인플레이션이라고 말한다고 합니다. 실제 2018년 원유 가격이 인상되자 롯데제과와 혜태제과 등은 월드콘 그리고 브라보콘 이러한 아이스크림을 무려 15%가량 인상한 바 있고요. 그리고 커피 전문점도 라떼 등 일부 커피류 가격을 평균 2.7% 올린 바 있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 가면 갈수록 이런 거는 심화된다고 볼 수 있겠죠. 인플레이션 관련주 공부해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다음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는 치킨 못 튀겨서 망할 판. 대기업도 동네 치킨 사장님 또 난리가 났습니다. 무슨 일일까요? 자, 인플레이션에 관련된 뉴스라고 하니까 닭값이 올랐나 이렇게 볼 수가 있겠지만, 그 닭값보다 현재는 식용유 가격이 엄청나게 오르고 있다고 합니다. 올해 초에는 단돈 2만원이었던 콩 식용유가 이달에는 무려 4만원이 되었다고 하네요. 그래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야, 이 정도면 5만원까지 오르겠다 이러한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치킨 가게들은 배달 수수료에 인건비까지 감안하면은 손해보며 장사할 판이라고 말했다고 하네요. 방금 전에 보다시피 음식점에서 쓰이는 식용유 가격이 폭등을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콩 수입이 원활하지 않은 데다가 콩기름이 바이오 디젤의 원료로 각광을 받으며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확한 금액을 잘 모르지 않겠습니까? 일반 치킨집 기준으로 얼마나 올랐나 그걸 봤더니, 대형 프랜차이즈의 경우 치킨 50에서 60마리당 18리터 콩기름 한 통을 사용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보통 하루 60에서 80마리까지 튀긴다고 하니까 하루에 식용유 한 통에서 한 통 반을 쓴다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 기준으로 계산하자면은 올해 초보다 한 달의 기름값으로 60만원이 더 나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뉴스를 보니까 야, 치킨값도 오르겠네 이러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물론 이거는 뇌피셜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교촌 FMB도 결국 올리지 않을까 이러한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그런데 차트는 조금 형편없다라고 볼 수 있는, 그러니까 재미없는 차트인데요. 하지만 오른쪽을 보니까 재밌는 걸 찾았습니다. 기관이 최근 20일 동안 하루도 빼놓지 않고 지속적으로 매수를 하는 걸 확인할 수 있네요. 그리고 또한 외국인 또 매도보다는 매수가 조금 더 많은 그런 흐름을 보여줍니다. 한번 기리분들도 지금 봤을 때 조금 재미는 없지만 주말에 시간이 되신다면 교촌 FMB도 공부해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오늘의 경제 뉴스는 여기까지 공부하고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같이 공부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이번 주말 와 이렇게 쉬어야 되나 싶을 정도로 푹 쉬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기리셨습니다. 빠이요.